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안보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 이 방송에는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변함없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광진 전 의원은 외국 출장 관계로 출장 오늘 방송은 가셨어요. 빠지게 되셨고요. 다음 주에 외국 출장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음 주에 다시 모시는 것으로 하고 이번 주 방송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요즘 정신 없으시죠? 네, 아무래도 전국이 거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사실은 정치권보다는 시민이 먼저 움직이고 언론이 그렇죠. 먼저 움직이고 정치는 뒤를 따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정말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혼비백산한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은 제 역할을 하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당이긴 합니다만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 하야를 촉구를 했고 어쩌면 국민들 과반수가 넘는 많은 국민들이 또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정의당 지지율이 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다소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지지율의 변동을 가지고 우리가 역할을 한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부끄럽고 그것보다는 역시 시민사회의 어떤 새로운 도약이랄까? 발견 이런 어떤 형국으로 간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정치가 많이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민사회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정치권, 정치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일종의 그걸 갖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시대 정신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정치가 가야 될 과제를 그 속에서 발견해낼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새로운 시대 정신이 있었어요. 우선은 젊은 학생들에게서 분출이 됐다. 사실 기성세대는 좀 패닉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는 데서 오는 당혹스러움이었다면은 진짜 분노는 중고등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젊은 세대에게서 더 분명한 모습으로 표출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번에 그 사태에서 정말로 그 입시에 찌들고 약 한 12년을 입시 준비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학교 들어가서. 그런 어떤 경쟁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분노의 폭발 이런 것들이 무언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 갈망으로 나타났다고 보고 이게 앞으로 시대 정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국면을 우리가 잘 해석하고 또 잘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사실 이제 근래 몇 년 동안 보면 예를 들면 2002년 그때 그 미선희 효순이 여중생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그때 그 2002년 11월 달에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 또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말 이 동력, 촛불의 동력이 어떤 새로운 한미관계, 새로운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결국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런 부분이 또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좀 있었고 또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 때도 그때도 또 이제 젊은 엄마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주도를 했었는데 사실 그 세대 그때 나왔던 중고등학생 학생들이 지금 이 시대에 헬조선을 외치고 있고 또 절망 어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어떤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이 학생들, 젊은 학생들이 동참하고 있고 또 주도하고 있는 이런 국면들을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 이 젊은 학생들, 또 젊은 엄마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정치사회에서 잘 받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밖 소식을 볼 때 가장 쇼킹한 역시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뉴스 언론들, 전문가들, 하다못해 도박사들까지도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80%에서 90% 정도까지 이렇게 봤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전국적인 득표율에서는 졌습니다만 이른바 선거인단 확보를 이제 또 훨씬 더 많이 함으로써 미국의 45대 대통령이 했단 말이죠. 이 트럼프의 당선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어떤 글로벌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포착됐다고 저는 봅니다. 저번에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라든가 스페인 총선
또 필리핀 대통령 선거 이런 뭐 동서양 각지에서 벌어질 때 예기치 않은 그 선거 결과 주류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을 다 무색하게 만드는 그렇죠. 이런 결과들의 어떤 공통점이 이번에 트럼프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무엇보다도 자존감의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백인들 노동자들 백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일자리를 히스패닉이 가져가네? 네. 또 이민자들이 와서 뭐 우리 걸 차지하네? 이러면서 점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그 문제의식에 매달렸거든요. 네. 영국도 그랬죠. 유럽 통합 오랜 기간 유지되고 세계화도 되고 지역주의도 나타나는데 우리는 뭐냐? 네.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냐? 이런 식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어떤 확인의 갈망이 세계 도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정치 외적인 데서 갈망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아웃사이더가 대통령이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생존의 위기, 또 절박성, 불안의 심리라는 것들이 결국은 어디로 기결되느냐? 자기 자존감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걸 마치 대변해 줄 것 같은 우리는 누구요? 백인, 미국의 백인 앵글로 섹슨이지. 외국인들 저리 가. 네. 멕시코하고 장벽 쳐. 뭐 한국, 일본 그런 나라들 지 힘으로 안보하라 그래. 우린 우리야. 네. 이런 어떤 과격한 어떤 그 언동에도 무언가 이게 심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는 기제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는 우리 사회도 곧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렇죠.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지금 뭐 사드가 배치되고 한일 군사협정이 이렇게 체결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안의 시절은 우리 대한민국도 그 못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의 그 충족되지 않은 자존감의 정서가 결국은 이상현상을 만들고 예기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네. 그것이 트럼프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문제들이란 것은 어차피 제가 보기에 장기간 저성장의 어떤 그 경계 침체 속에서 무언가 그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 네. 손잡아줄 사람이 없는 듯한 황량한 느낌에서 나오는 충족되지 않은 자존감, 이거를 누가 받아왔느냐 하는 문제로 네. 기결이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의 대표적인 그 선거 슬로건으로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또 좀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일종의 백인 우선주의 이 부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저는 그 트럼프 이제 선거 과정에서 미국 대선 선거 과정에서 놀랄만한 통계를 경악할 만한 통계를 본 게요. 미국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가운데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40대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40대 중에 백인 40대들의 사망률이 급격히 지난 몇 년 사이에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어떤 현상들이 미국에서 몇 년 동안 나타났고 그 사망의 주된 원인이 보면 자살, 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이제 자존감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 경찰을 자임하고 오랫동안 뭐 패권 국가, 세계 최강의 그 인류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계속 이제 언론에서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그럼 나는 도대체 뭔가? 왜 내 삶은 이 모양이 꼴인가? 이런 어떤 이제 존재론적인 그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이제 트럼프 현상, 이것이 단순히 공화당의 후보를 넘어서 미국의 45대 대통령까지 만드는 이런 어떤 엄청난 현상을 수반하게 됐는데요. 그게 이제 영성의 부활도 같은 맥락이에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무언가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 자존감에 대한 어떤 그 대중들의 갈망이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이제 정치와 종교 네. 이런 문화적인 영역에서 여러 군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도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현상을 조금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이제는 통찰할 때가 아닌가. 네. 네. 정말 이게 뭐 옳다 그르다 문제로 접근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이미 주어진 현실이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을 일단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각자 정치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전문가들은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대한 과제를 준 것이다. 네. 그런 점에서는 일단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 어떻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예상 가능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도대체 트럼프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대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발언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또 극단적이기도 하고 미국의 기존 시스템하고 너무나도 잘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제 좀 거대한 럭비공이 좀 지구촌에 하나 딱 좀 떨어지게 됐어요. 이게 좀 어느 방향으로 튀게 될지 이거를 갖다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가장 일차적으로 주목해야 될 현상이고 어찌되었든 미국의 몇 개 남지 않은 적대 국가가 한반도에 북쪽에 있고 지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이 여러 가지 유명의 국력이 대단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의 남쪽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거대한 럭비공이 하나 딱 지금 떨어진 셈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한반도 문제, 또 특히 이제 한미동맹 이런 쪽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이런 단계를 자금의 이제 우리의 무정부적 상황이나 다름없는 이 최순실 정국에서 비추어 봤을 때 3단계 그 악순환의 체인이 연결돼 있다. 3단계? 네, 3단계죠. 1단계는요? 1단계는 불안의 시대입니다. 불안의 시대. 네, 우리가 그 무언가 그 장기간의 저성장 추세에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의 그 행보를 계속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갖게 되는 1차적 심리는 불안의 심리였습니다. 이게 1단계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분출의 단계. 분출의 단계인데 이거는 위기의 국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이제 최순실 게이트, 또 국내외에서 또 외교적인 문제가 이제 중국, 미국, 일본 해가지고 무언가 그 이제는 막 분출되는 듯한 양상. 이런 것들은 이제 단순한 불안 심리가 이러다가 무슨 일 일어나는 거 아니냐, 위기의 심리로 바뀐다는 것이고 긴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잘못 관리되면 그 다음 단계는 재앙의 단계로 3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막길로 가는 파국의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큰 안보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경제적인 그 불만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지 못해서 무언가 자학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우리나라도 이제 트럼프 같은 사람을 뽑는 이런 어떤 그 정치에서의 격변이 일어난다든지, 이것은 이제 파국의 단계이자 재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불안이 위기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는 차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입니다. 이 위기가 재앙, 파국으로 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걸 좀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지적인 상상력, 실천의 힘, 이런 부분들이 그게 바로 핵심이 정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이런 어떤 상태, 전 지금 이 나라의 총리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법적인 총리는 황교안 총리가 맞고, 근데 내정자는 따로 있거든. 따로 있고.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공경에 처하자 자기가 내정해놓고 거기엔 한마디 상의 없이 국회 와서는 또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진짜 총리가 누구야?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지금 못 열리고 있어요. 지금 국무회의가 가동이 안 됩니다. 대통령은 정상 외교가 가동이 안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굉장히 위기를 자초하는 겁니다. 빨리 권좌에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국민들한테 자기가 수습 방안을 발표하든지, 물론 저희는 내려와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위기로 가는 악순환의 체인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한테서 하야 여론이 더 높아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라. 이게 더 높아진 이유는 이게 악순환의 체인이 형성됐다고 구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식이 커져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모든 위기의 근원이 대통령 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서 정치가 이걸 차단하면서 무언가 대안 세력으로 이게 약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뭐 보수 쪽에서는 정략이라고 볼지는 몰라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진정한 파국은 외환위기였어요. 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다가
그 위기가 파국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에 맞는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뭔가 대한민국의 리더십 체인지 이렇게 어떤 이 전체를 갖다가 이제는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다 하면서 과감하게 리더십 교체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어야 됩니다. 그 97년 외환 위기는 때마침 대통령 선거에서 그게 실현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1년 4개월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양상들로 봤을 때 과연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구체제는 무너져가는 걸 느끼는데 새로운 체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이제 파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일단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를 먼저 풀어야 될 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마가렛 대처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새 집을 짓기 전에 헌 집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예, 일종의 이제 보수주의의 강력한 어떤 좀 뭐 정치적 담론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고, 저는 이제 이 트럼프의 당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 미지의 세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뭐 정부라든지 보수 언론에서는 또 국민들의 안정 심리를 자극하는 지금 이제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가 초유의 불확실한 상황에 들어올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국정 난매상을 수습하고 우리가 좀 뭐 부족하더라도 정부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지금 뭔가 상황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구실로서 트럼프의 당선을 또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이용하고 있어요. 네, 이미 벌써 새누리당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예, 트럼프의 불안감을 오히려 부추겨서 네. 국민들을 겁박하는 네. 이런 양상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럼 좀 조금씩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어가 봤어요. 지금 뭐 상대적으로 사안의 크기에 비해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나 언론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지 네.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당선을 계기로 해서 물론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어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관계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돈을 중시하는 돈만 따지는 트럼프의 동맹관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건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미국한테 안주해왔던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어떤 세계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전히 대한민국 주류는 미국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관성이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반면에 미국 대통령은 너희들 이제 돈 안 되는 동맹은 이제 국물도 없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계속 한국한테 청구서를 내미는 네. 이런 상황도 예상되는데 이거는 이 한미동맹의 불확실한 상황이 들어갔는데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체결을 통해서 한밀 삼각동맹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세계사적인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은 도대체 왜 박근혜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두르고 있나? 네. 뭔가 뭐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이거 국방위원 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대목입니다. 그 왜를 제가 설명을 네.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네. 네. 아니 7월 8일 날 사드 한국 배치가 결정된 그 국면도 네. 보면 아니 7월 5일까지 한민구 장관이 안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 이튿날 이제 당의 상무위원회 가가지고 네. 여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좀 날씨 쌀쌀해질 때 요때 한번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랬거든. 근데 그 다음날 뻥 터지더라고. 아니 다 알아보고 그런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것도 뭐 일각에서 얘기가 있길래 당 상무위원회 가서 아니 저도 이번에 정보보호협정 문제는 관심을 가졌는데 네. 올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 왜 네. 그러냐? 국정감사 때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거는 국민 여론 등 여론을 수렴하고 여건이 성숙돼서 투명하게 가야 될 사안이지. 네. 지금 뭘 결심하고 판단할 때가 아니라 그랬거든? 네. 그 국정감사 때 얘기예요. 9월, 10월에. 네. 근데 뭐 10월 말에 벌써 협의 시작하겠다고. 그것도 네. 하루 전날 우리한테 알려줬는데. 네. 또 이제 상무위원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을 갖다 우리가 반대로 해석해야 되겠군요. 네. 그래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사과는 내가 하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요즘은 뭘 보고할 때마다 네. 그건 실상이 지금 이렇는데 한 가지 유념하실 사항은 제 예측은 항상 틀리다는 걸 그걸 감안하시고 네,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군사안보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안보 전문가의 가오가 이게 영이 안 쓰네요. 아주 뭐 땅에 떨어졌어요. 땅에. 그래서 참 뭐 저 스스로도 왜 이렇게 내가 보는 눈이 없느냐 하는 거는 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는 배경에는 그런 걸 초월하는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만을 했거나 어떻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 문제는 저는 그 사드가 저렇게 이상하게 결정되는 맥락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한민구 장관만 아니라 그랬지 이미 저 빈센트 브룩스 그 주한미군 사령관은 예고를 했어요. 그게 8월 2일 날 조창 간담회 발언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드가 들어오면 이지스 패트리어트도 증강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보 공조가 제일 중요하다. 그건 뭡니까? 한미일이 같은 데이터를 같은 전광판에 띄워놔야 미사일 방어 공동 작전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얘기는 그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강화해야 된다는 예고편으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만했어요. 그걸 국방부가 물타기를 저를 헷갈리게 한 것이죠. 그러고 그런 어떤 그 정보 공조를 넘어서 이제 미사일 방어를 위한 공동의 훈련과 교전 수칙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의 한일 정보보호 협정의 돌연한 이 협의는 이해 못할 바가 아닙니다. 그 브룩스 사령관이 이미 암시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와중에서 국방부는 이게 자칫 작년 말에 위안부 졸속 합의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일본에게도 안보를 의존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확산되는 국민 정서를 우려해가지고 그동안에 이건 물타기만 계속 해왔던 거지 사실 물 밑에서는 이미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상 초읽기에 들어갔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추론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더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이걸 좀 마무리 짓고 싶다, 매듭을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법한데 궁금한 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 장관이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갖다 좀 더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비슷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왜 정반대 얘기를 해서 왜 정반대 얘기를 했느냐? 기만 전술인가요? 자 우선 이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한번 그 선행 과정을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14년 말에 그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약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이 약정이 체결된 이유는 그로부터 더 2년 전에 2012년에 청와대가 몰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게 무산이 되니까 대안으로 나온 건데 그 MOU 약정의 내용이 좀 이상해요. 그게 한일 간의 정보 교류의 필요성은 인정이 됐지만은 그 방식이 미국을 경유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일 간의 직접 교류가 아니라 단지 한일 간의 워킹 그룹, 실무 그룹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정에 의해서 한일 간에 교류되는 정보가 그래도 다소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은 실상은 어떠냐 하면은 거의 한일 간에는 정보 교류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미국으로 하여금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든 배경이에요. 결국은 그 브룩스 사령관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러 네트워크로 여러 어떤 관계망으로 정보가 교류돼야 미사일 방어 실효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6월 28일 날 그 하와이 인근에서 림팩 그 훈련이라는 다국적 해상 훈련이 실시가 되는데 이때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동 훈련이 실시됩니다. 근데 이 훈련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경보 훈련입니다. 요격 훈련은 아니었어요. 그 정보를 같이 운영해보는 훈련인데 어떤 경우의 수를 각본을 짜냐 하면은 한미 간에 해보고 미일 간에 해보고 다 같이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시험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공백으로 드러난 게 한일입니다. 다이렉트로 해야 되는데 미국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이 미사일 방어라는 건 매우 유연하고 탄력적인 그 운영 체계입니다. 굉장히 그 여러 종류의 그 정보 공조 체제를 시나리오별로 운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일 간에 이게 빈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7월 8일 날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8월 2일 날 브룩스 사령관의 발언이 나오고 네. 그렇다면은 이제 빨리 한일 간에 직접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여기서 그 빈칸을 채워야 된다. 네. 그렇게 해놔야 같은 데이터, 같은 정보를 갖고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장차 미사일 방어 작전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결되는 네. 이런 대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네. 이게 정보보호협정의 배경이 된 것이죠. 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쭉 이어오는 맥락에서 지금에 이른 것이고 저는 목표가 연내로 돼 있는 것도 미국의 목표라고 봐요. 네. 원래 2014년 약정을 체결할 때도 미국의 전화 한 통 때문이었어요. 원래 그 이듬해, 네. 즉 작년 2015년에 한미일 차관이 모여가지고 서명하기로 돼 있던 거를 네. 왜 그렇게 급하게 12월로 했느냐. 그건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시한이었습니다. 네, 네. 연내 그때 하겠다고 했다. 네, 그러니까 국방수권법에서 네. 한미일 3자 MD가 얼마나 진척이 있는지 펜타곤은 그거를 갖다 보고를 하라고 의회가 이제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키면서 조건으로 다른 만큼 네. 해를 넘기기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네. 그런 어떤 미국의 국내 정치적 사정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협상 과정은 또 일본의 요구가 강력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 일본의 요구는 뭐냐면은 한국에 자기들의 군사 기술 정보를 많이 주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기술 정보가 한국으로 갈 때 한국이 이것을 카피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도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호협정을 체결하자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 자체는 정보교류 협정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 보호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사실상의 정보교류로 그렇죠. 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명칭이 정보보호협정이고 이걸 해서 한국의 일본에서 제공되는 군사기술의 데이터를 한국이 다른 데 못 쓰도록 재갈을 미리 물려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보호협정의 본질이고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전부 보안에 그렇죠. 관한 예, 정보 보안에 대한 책임자, 관리 방식 이런 거예요. 또 연간 그것을 점검하는 시스템 이런 걸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정 내용만 본 사람들은 전문가들은 이게 뭔 문제가 되냐. 이건 양국끼리 서로 정보 보호하기로 한 건데 이게 뭐 별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선행 과정하고 다 합쳐서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좀 크게 봐야지 이걸. 이게 이제 맥락을 봐야 되고. 맥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맥락을. 이런 어떤 그래서 다 합쳐서 미사일 방어라는 큰 전략적 구상 속에 이 정보보호협정이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이 협정의 그 본질이 보이는 것이지 협정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뭐 중국하고도 하는 거고 뭐 영국하고도 하는 거고 러시아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제 물타기 방식으로 중국한테도 제안하는 이런 어떤 방식도 취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미사일 한미일 3자 미사일 작전에 있어서 조기 경보의 중요성. 근데 한국은 MD의 명시적인 대상국인 북한하고 붙어 있고 잠재적인 대상국인 중국, 러시아와 가장 가까운 또 동맹국인 만큼 여기서 취합한 정보를 미군이나 더 나아가서 일본 해상자위대한테도 전달을 할 수 있으면 그럼 3자 MD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사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사드에 이어서 뭐 사드 배치도 굉장히 불확실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까지 체결이 되게 되면 정말 그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안보 지형이 바뀔 수 있는 그럼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하고 이제 군사 정보를 공조하는 단계가 되면 미국은 이미 그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작전의 공조예요. 그렇죠. 예, 정보를 공조한다고 하는 뜻은 작전을 공조하기 위함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사실 어떤 거의 뭐 이제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밀접한 시기에 만나가지고 북한이나 중국에 대한 어떤 중요한 군사 정보를 교류해놓고 그런데 대응은 따로 하죠? 이거 상식적이잖아요. 아니 저기 그런 어떤 정보 교류에서 우리가 일본에게서 얻는 뭐 정보라고 국방부가 설명하는 건 일본의 정찰위성 4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12대 정도 갖고 있는 해상 초계기, 요건 이제 북한의 잠수함을 수색해서 잡는다는 건데 그게 일본에는 77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각종의 어떤 신호 영상 정보 같은 기계 정보가 이외에도 레이더로부터 또 수집되는 게 또 많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봤을 때 일본이 우리에 비해서 적어도 인간 정보를 제외한 기계 정보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방부는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군사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군사기술 정보를 우리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보를 받는 순간 그 다음에 작전의 종속이 불가피해진다는 데 있어요. 이미 훈련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해상에서. 그러면은 나중에 일본이 압도적인 정보력의 우위와 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무기를 앞세워 가지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겠다. 어떤 관여 정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 상당히 의존을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한미일이 군사 동맹으로 결속이 되되 한국이 객관적인 위치로 가장 그 아래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사실 일본 자위대는 독자적인 작전 지휘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군은 없어요. 우선 군대 위상이 달라, 이게. 위상이 다르고.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은 그거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우리가 뭐 묻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한은 별개 국가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공격에 대해 남한의 정부에 무슨 뭐 양해를 구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일본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군사 강국을 한반도 문제의 이제 핵심적인 행위자로서 어떤 그 관여자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세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주도의 통일 또 우리의 어떤 평화 공존의 질서를 구축하는데 아주 저 군사적인 기술 정보라는 그 일부분의 어떤 그 이점 때문에 이런 큰 전략적인 문제를 과연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단순히 군사정보 문제가 아니라 국제관계를 바꾸는 문제고 이제 일본이 아시아의 지도국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문을 열어주는 이런 어떤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적으로 공론화돼야 되고 국회에서 검증돼야 되고 국민의 동의, 그 국방부가 원래 얘기했던 그 말 그대로 여건이 그게 된다는 걸 확인받고 추진해야 되는데 몰래 추진하고 어느 날 갑자기 터뜨려, 하루 전날.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국회를 호구로 만드는 이런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죠. 그렇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왜 몰래 합니까? 다 까놓고 자신이 없다는 얘기겠죠. 자신이 없다는 얘기에 뭐 다른 표현일 수 있는데. 그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국회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좀 아니 물론 야3당은 이것의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이미 의견 통일을 이뤘고 또 정의당 주도로 국회 결의안도 이제 다 발의가 됐어요. 그걸 이제 이 최순실 게이트로 거의 뭐 식물 정권이 되다시피 한 박근혜 정부에 압력은 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단이 없으니까 결국은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만일에 박근혜 정부가 정말 미친 척하고 나 이제 끝난 정권이야, 막 갈 거야 이러면서 이 협정을 체결하면 막을 방법은 없어요. 법적으로 구속력 있게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떤 주권 재민의 정신 또 그 국민들의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위상 이런 부분들이 유독 그 외교안보 관련된 사안에서 굉장히 좀 위축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정말 대한민국 정치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바꿔야 되는 중요한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치적인 압박, 또 국민적인 어떤 압박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치의 문제예요. 내치와 외치를 우리가 분리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나라 안에서 벌어진 일은 우리 학계 여야에 따라서 그거 바꾸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의 합의 이런 부분들은 참 그걸 되돌리기 힘든 이런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좀 이제 한일 군사정보협정도 우리가 좀 예의주시하고 이걸 바로잡아야 되는 이런 어떤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스터 사드인 김종대 의원께도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는데 이거 사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어떤 질문도 그거 정말 참 어려운 문제죠. 네. 일단 트럼프와 미 공화당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공화당이야 이제 이런 사드의 원래 이 구상을 만든 당사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사드를 포함한 MD 미사일 디펜스에 대해서 회의론자에 가깝다고 한다면 그 돈은 돈대로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이거 제대로 막을 수 있겠어? 그런 회의론자에 가까운 반면에 공화당은 거의 MD를 갖다가 이제 종교화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일단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고 예. 아울러서 뭐 그 사드가 이제 일단 1차적으로 배치하는 건 지금 미국이 구매해 놓은 거를 한국에 갖다 놓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따르는 뭐 이제 뭐 부지 비용이라든지 건설비, 운영 유지비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돈을 제일 중시하는 트럼프의 입장에서 볼 때 야, 그거 한국에 갖다 놓는데 왜 그 우리 돈으로 산 걸 한국에 갖다 놔? 한국한테 사가라 그래. 혹은 최소한 1+1 이번에 우리가 하나 배치해 주면 한국이 하나를 구매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돈을 따지고 나올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 그거는 보세요? 군산복합체가 아주 가머니설로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전 세계에서 가장 안보가 불안해서 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해 놓는 게 우리 돈 들여서 한국 국민들 걱정하시니까 우리가 한 대 놔드리는 뭐 사드가 귀뚜라미 보일러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사드 한 대 갖고 못 막는다. 그렇죠. 추가적인 물량이 있는데 이것은 판매가 가능하고 사드만 파냐? 패트리어트도 증강된다. 지금 사드가 수도권 방어에 이제 무용지물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포대를 추가 배치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패트리어트 포대가 그럼 몇 개나 더 배치돼야 되냐? 대략 락히드의 계산으로면 우선 서울에 6개 포대는 더 깔아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포대당 6천억으로 대략 계산해서 3조 6천억 원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 다음에 또 이지스함이 있어요. 그렇죠. 이지스함에 지금 미국, 일본이 개발 중에 있는 SM-3 스탠다드 미사일. SM-3 블랙-2A죠, 정확히. 블랙-2A. 사실은 사드보다도 그 무기 체계가 저는 훨씬 더 미사일 방어에는 결정적이라고 봐요. 이 SM-3 지금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유럽 미사일 방어 계획과 아시아 태평양의 미사일 방어 계획이 동시에 활성화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유럽의 미사일 방어 계획은 이지스함의 스탠다드 미사일을 주축으로 해서 4단계로 가겠다는 계획이에요. 그럼 아시아하고 이게 동시화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일본하고 그 개발 시험이 끝나면은 이게 필경 전략적인 중심을 이루고 그러면서 사드나 패트리어트가 그 보조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여기서 이제 구상이 구체화되는 건데 그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SM-3 같은 것들을 한국이 지금 이지스함을 3척을 진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투 체계가 척당 약 한 2조 원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들어가는 미사일 방어 체계, 이걸 베이스라인 9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또 록히드 제품으로 이걸 전투 체계를 또 한국에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트럼프한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드 한 개 포대 갖다 놓는 건 미끼 상품이다. 당신 돈 벌어봐서 잘 알잖아. 하나 공짜로 줘. 한번 선심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줄줄이 그냥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프린터 공짜로 줘. 그러면 처음에 좋다고 사. 프린터를 들여와. 나중에 토너 값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사드라다가 뭐다 이런 것들은 그냥 쇳덩어리예요. 이건 그 자체로는 그냥 별다른 의미가 없는 쇳덩어리고 방어 무기예요. 그러나 크게 들어오면서 같이 굴러 들어오는 그 맥락이 있고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한국의 국방비를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매개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트럼프가 한국을 비난하는 것 중에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안보의 무임승차국이란 표현이에요. 프리라이더. 이건 뭔 얘기냐? 한국 국방비 안 쓴다. 우리 GDP의 4%를 국방비로 쓰는데 한국 2.6%밖에 안 돼. 쟤들 거저먹는 무임승차국이야.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건 뭐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늘려달라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9천억밖에 안 돼. 그러나 이런 무기 목록들은 하나당 몇 조 원씩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끼 상품 하나는 줘야 한국이 국방비를 올려서 앞으로 미국에 의존하고 더 많은 어떤 거 안보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이게 왜 미치는 장사입니까? 이게 왜 나쁜 장사예요? 이제 미국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또 이제 좀 변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가 다른 나라 지도자 중에 제일 좀 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푸틴은 이상해. 푸틴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럽 MD뿐만 아니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범세계적인 걸 반대하죠. 반대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상황이고 해서. 그러니까 트럼프의 얘기는 그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무슨 뭐 러시아의 관계를 갖다 리셋하겠다고 재설정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8년 동안 개판됐다. 내가 러시아 관계를 진짜 리셋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 이제 트럼프가 푸틴이 네가 한국에 사드 배치 해봐야 별 소용없고 괜히 뭐 이제 이 중국 러시아하고 이 전략적 경쟁만 격화돼 갖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경제에도 별로 득될 게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외 정책이 럭비공 같은 사람이지만 가장 예측하기 힘든 분야가 또 대북 정책이에요. 뭐 어느 날에는 뭐 중국이 좀 김정은 저 젊은 놈 좀 제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어떤 날에는 내가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게. 햄버거 먹으면서 만난다. 이렇게 너 직접 미국으로 와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기 초반에 뭐 북한하고 예를 들면 이제 푸틴이 설득하고 이런 어떤 과정에서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히든맨이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북미 관계에서 히든맨이 한 명 있는데 그 데니스 오드맨이라고 옛날에 그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카트 피펜하고 마이클 조던하고 함께 시카고 불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데니스 오드맨이 김정은의 절친이자 또 트루만의 절친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김정은을 만나본 사람이 그것도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도 2회에 걸쳐서 만나본 유일한 사람이 데니스 로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이 공식 외교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참 예측하기 힘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거기도 비선 라인이 통하는 나라 같아 미국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압도해버릴 수 있는 가변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비슷해. 아주 닮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이 사드 어떻게 될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변수가 생겼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좀 유보하거나 더 나아가서 이걸 처리할 경우엔 정말 사드 쳐다보면 다 정말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나 새누리당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건 거꾸로 더더욱 더 사드 배치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로서는 이것까지 이제 물 건너갈 경우에는 뭐 지금까지 뭐 대외 정책에서 최대 성과인 것처럼 얘기를 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논란을 수반할 수 있는 얘기인데 결국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이걸 뒤집었다. 이럴 경우에는 더더욱 또 이제 타격을 심하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난 뭐 바로 핵무장으로 다 달려갈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제 이게 이제 얼로 튈지 모르는 막 이런 어떤 상황이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달 동안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벌써 트럼프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핵무장론에 상당히 힘을 실어준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국방위원장이 돌연 국방부를 방문해가지고 장관 합참의장하고 셋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게 뭐 트럼프가 당선돼서 잘 됐다고 해서 간 방문이겠습니까? 그거 반대예요. 이건 뭔가 좀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말들도 제가 종합을 해보면은 이건 무언가 미국의 어떤 그 대한반도 방위 공약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 보수 우리나라 안보 보수 세력의 가장 핵심을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랬을 때 우리 사회 그 보수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한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이것도 자존감 문제인데 무언가 나도 북한을 체벌하고 공포를 강요할 수 있는 무기를 바로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핵무기, 뭐 원자력 잠수함 등등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거침없는 행보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싶어 하는 거고 북한하고 공포의 균형을 빨리 가져야 된다는 절박성으로 내몰린다는 것이죠. 네. 그게 어쩌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보수 세력의 출구라고 봤을 때 트럼프 현상이 만일에 어떤 면으로 잘못 작용이 되면은 굉장히 국내에서도 우리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참으로 아리송하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어떤 거 우리로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점 네. 그런 것들 보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드가 한반도나 동북아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대 관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 결정이 철회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이후를 잘 준비하지 못하면 더 큰, 예. 네. 그러니까 진짜 모피하다가 똥차에 치인다고, 예. 더 큰 어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항상 과반수 이상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보유국들한테 둘러싸여 있고 또 북한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일본도 마음만 먹으면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수백 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으니까 대만도 그렇고 네. 뭐 대만은 예외를 하더라도 왜 우리만 안 되느냐 이런 어떤 감정적인 반응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핵무장을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 한국이 결심하는 순간 저는 우린 정말 헬조선으로 간다. 네. 네, 헬조선으로 간다. 그럼 만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정말 대한민국이 거덜날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감정과 이성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핵무장. 그러니까 지금 싶어요. 트럼프를 빨리 설득해야 돼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 거꾸로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대북 압박 제재의 흐름이 다음 미국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면서 네. 어떤 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그 소지를 지금부터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겁니다. 이건 트럼프한테 북한을 공격하라는 신호를 준 거나 똑같아요. 굉장히 충동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는 트럼프한테 이런 식의 어떤 그 메시지를 줬다 하면은 트럼프는 굉장히 공격적인 메시지로 이거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자는 거냐? 그러면 마냥 그러면 되는가? 이러면은 트럼프 생각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이런 어떤 군사비로 또 많이 써야 되느냐? 오늘날 미국 사회를 짓누르는 어떤 그 정부 내 하나의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역시 재정 적자입니다. 그런데 군비 지출은 곧 재정 적자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헤어날 길이 없다는 일종의 어떤 절망적 메시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지금 그 대목을 인정해서 우리가 트럼프한테 사실은 군사적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조금 부드러운 방법도 있어. 경제적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이건 돈이 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평화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 지금 이런 행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오바마 행정부 8년의 대북 정책이 틀렸다, 반성해야 된다,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미국 내에서조차도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제 고춧가루 빡빡 뿌리러 이제 우리 대통령이 나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빨리 이분은 좀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요양을 하셔야 될 뿐이에요. 이러면 위기의 시대가 파국의 시대가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반성하고 다시 한번 재검토 통찰하겠다는데 왜 자기가 나서서 그걸 다시 과거로 되돌려 결국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참 비루하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일본에도 손 내밀어 정보 달라고 구걸해야 될 처지로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변심할지 모르는 미국에 매달리는 애절한 연가를 되풀이하면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비루해질 거냐. 마지막 남은 품격마저 해치지 마라. 이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어떤 상황인데 지금 대외적으로 큰 지금 경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교롭게도 이른바 육자회담 참가국도 이렇게 보면은 한국을 제외하고는 이른바 스트롱맨들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스트롱맨들의 시대고, 그리고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굉장히 노련한 인간들이에요. 네. 자기들의 이익 추구에 있어서 굉장히 노련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섯 나라에 포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우리 청와대에 계신 분은 마땅히 나와야 될 분이 계속 자리를 지키겠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대화하는 거 아니야? 혹시 사드 배치가 번복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어떤 그냥 노심초사를 가지고 거꾸로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게 그 정말 자체가 안보를 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겠느냐? 사실 보수의 담론에 비춰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네. 그 북한에 대한 뭐 선제 공격이다, 킬체인이다 네. 이런 최근에 국방부가 내놓는 담론은 말입니다. 네. 북한하고 대화를 할 때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 국가의 어떤 대전략을 세워서 야 우리는 이대로 갈 거야 하면서 예방 외교 한쪽, 군사적인 거 한쪽, 이거 균형을 맞추는, 원래 보수가 이런 사고에 익숙하다고. 네. 근데 지금 그 사고도 깨진 거거든요. 네, 네. 대화 필요 없어. 외교는 이제 거추장스러워. 오로지 군사적으로 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 일종의 어떤 균형적인 문제 해결의 그 사고 체계가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빠진 대목, 왜 외교를 안 하고 왜 대화를 안 하느냐, 이 얘기를 네. 묻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는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이 군사적인 대책에 북한이 변하면은 모르겠는데 네. 눈도 깜짝 안 하거든. 눈도 깜짝 안 해. 네, 네. 그냥 한국이 얘기하는 건 선언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네. 또 한국이 그럴 능력도 안 돼, 사실은. 네, 네. 뭐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귀가 있어, 없다고. 네. 그러니까 뭘 때리는데 이런 엉뚱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우리의 어떤 이런 군사적 조치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네. 그럼 다른 보완할 수 있는 건 뭐냐? 역시 외교고 대화거든요. 이렇게 조합을 한번 맞춰서 스마트한 전략을 짰다. 네. 이러면 보수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예요. 네, 네. 그 속에서 혹시 조금 어떤 거 희망적인 길이 있는가? 네. 이 관점이 다르더라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방부를 앞세워서 하는 거에는 그런 걸 볼 게 없어. 네. 오로지 어떻게 하면 북한이 겁먹을까요? 어떻게 하면 북한이 아파할까요? 요것만 써서 내는 네, 네. 그 정부 부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아프면 어떡할 건데? 그건 또 단기적 효과밖에 없을 것이고. 네. 그건 말짱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트럼프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참 비루하다 쟤들. 네. 우리가 이제 니네 한번 니들이 좀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더 매달린다. 네. 갖고 놀아야 되겠다 이놈들. 그러니까 단물만 쫙 빼먹을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저기 그 샌디에고에서 한반도까지 오는데 들어간 돈이 1억 달러라지 않습니까? 네. 1,000억 원. 그거 뭐 일단 미국이 부담해 왔는데 그런 게 한번 뜨면 미국의 전략 복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수백억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 이제 미국 돈으로 했는데 야, 그거 갖다 놓으면 김정은이 벌벌 떨다며 너희들이 요청한 거니까 니들이 돈 내. 이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예, 이런 어떤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내면서 안보는 안보대로 불안해지는 네. 예, 이런 어떤 상황들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정말 심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돈 얻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예. 자, 이런 석자죠. 가운데서 어떤 스트롱맨의 스타일로 네. 우리가 그 이 위기를 과연 극복할 수 있느냐. 네. 그거보다는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생존의 공식을 짤 수 있는 네. 이런 걸로 가야지. 패트리어트나 사드가 우리 생존을 끝내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문제는 이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반도 주변 정세를 이제 우리가 주도해보자. 우리가 이 운명 개척하지 않으면 네. 아무도 우리 운명 지켜주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네, 네. 그것이 뭐 남북대화건 육자회담이건 뭐든 간에 무엇이든 그 각자의 외교의 역할이 있고 효용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고. 네. 이걸 일단은 그 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 국가 전략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대전략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나서서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에다가 또 당당히 할 얘기는 하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매달리고 불안해하고 이래가지고 두고 보십시오. 점점 비루해지고 네. 더 불안해질 건데 네. 그런 어떤 어리석은 길을 자꾸 답습하는 게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분명히 좀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예, 이 주어진 현실을 우리의 운명도 주어지는 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스스로 개척할 것이냐, 네. 이런 어떤 아주 중대한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서두에 이제 오늘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제 제 지인들이 내일은 방빼로 데이다. 쉽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니까 내일은 11월 12일. 예, 방에 있지 말고 집에 있지 말고 서울 광화문 거리에 같이 모이자라는 네, 예, 그런 어떤 거를 갖다가 빼빼로 데이, 방빼로 데이 참 뭐 기가 막혀요 보면 예, 말 만드는 거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일단 뭐 우리가 예를 들면 100만 정도 모일 수 있다고 한다면 예, 나라 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라 밖의 문제, 예, 지금 여러 가지 경랑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밖의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예, 그 힘과 지혜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 내일 함께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장시간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주에 같이 우리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